현재 중국 온라인상에서 한국에 비자를 면제해 준 것에 대해서 질색하는 국민들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대국 중국이 소국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감사하며 관광 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에서는 겉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결국 한국에 대한 속내는 전혀 다르다는 것인데요.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소가리를 하고 있으며 바짓가랑이를 잡는 중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9개국 무비자 발표 이후에 유독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하는데요. 중국 유명 커뮤니티에서는 왜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 비자를 면제해 주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중국 자연이 잘 보존된 장가게를 한국인들이 망가뜨려 놓는다이며, 한국이 뭔가를 또 훔쳐갈 것이다, 한국인은 중국의 환경을 오염시켜 놓는다, 한국인들은 자질이 떨어진다, 외국인이 많아지면 전염병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의 비자를 면제해주면 안 될까,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라는 등 대부분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보이는 문제를 반대로 열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 내부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중국이 대국으로서 한국에 자비를 베풀어 줬다는 근거를 실제 중국 언론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일본의 경제단체 경제동호회에서 우리도 한국처럼 무비자를 허가해달라라며 중국에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 일본의 3대 경제단체인 일본 게이자이 도유카이는 베이징에서 한정 중국 국가 부주석을 접견했고, 이 자리에서 중국의 비자 조건을 완화해달라며 일본의 경제동호회 대표 간사가 직접 요구한 것입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국 등 유럽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실행했으며, 비즈니스, 여행이나 관광 등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내년까지 비자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무비자 조치에 포함되지 않자 동북아의 한중일에서 제외되었다며 중국에 요구한 것이죠. 한중일 관계가 좋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3개 국가는 밀접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포함되고 일본이 제외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2003년부터 중국 무비자 대상 국가였고, 한국은 해당 기간 무비자였던 적이 없었으나 코로나 이후 일본의 무비자 조건이 끝이 났다는데 이번에 한국만 포함되자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거 봐라, 일본도 이렇게 매달리는데 한국에만 자비를 베풀었다며 고마운 줄 알라는 거죠. 또한 중국 언론에서는 중국으로 여행 오는 한국의 중국 관광 패키지 가격이 일제 무비자 발표 이후 올랐다면서 이는 한국인들이 중국 여행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속내는 상상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에 대한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중국의 무비자 발표가 애초에 한국과 전혀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 한국에서 중국의 무비자를 요청한 적도 없으며 그야말로 일방적인 중국의 발표였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 정부에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한국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선 많은 경우 중국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서 당장 한국 관광객을 많이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실제 올해 중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객은 한국 관광객으로 알려진 게 사실이기 때문으로 중국은 무비자 실행을 통해서 한국 관광객으로부터 수입을 대거 올려보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1, 2분기 한국 관광객은 15만 명이 넘어서 중국에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코리안 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긴급 발표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외신은 중국이 정말 중요한 문제로 한국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인 이유와 더불어 치명적인 중국의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초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비자와 같은 유화 정책을 펴서 한국을 붙잡아 두려는 의도가 들어갔다는 건데요. 우선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으로 완전히 쏠릴까 우려해서 항상 한국을 견제해온 게 사실입니다만, 결정적으로 중국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이벤트가 한국에 달려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우선 홍콩의 S&P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중국의 야심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로 무너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중국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S&P는 반도체는 기술 혁신을 이끌 심장 박동에 비견되는데, 미국의 핵심 반도체 부품과 기술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맥박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세계 최강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지만 핵심 기술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며 미국 기술 규제 전략에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첨단 반도체를 장악하지 않고는
중국을 뛰어난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전환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희망은 무너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1위안짜리 반도체가 10위안어치 전기 용량을 지원하고 100위안 규모 경제적 산물을 만들어낸다는 대략적인 추산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해 있고 중국의 국제 경쟁력은 미국의 규제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일정 부분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P는 많은 국제기구들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 이러한 전망을 폐기하기 시작한 데는 미국의 기술 규제가 하나의 이유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2050년경에는 중국이 전세계 경제규모 1위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기술 규제로 2023년 중국 경제에 0.23포인트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1.7%포인트 하락할 수 있고 향후 4년에 걸쳐 연간 약 0.4%포인트씩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단기적 영향은 주로 반도체와 컴퓨터 분야에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수출 통제가 지속된다면 중국은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S&P는 중국은 GDP의 39.8%를 차지하는 디지털 경제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보고 있으나 그를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하다며 이미 수면 아래에서는 무인 자동차부터 고속 컴퓨팅과 인공지능 AI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이 고통을 느끼고 있고 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최근 미국은 AI 등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금지령을 내린 상황인데 벌써부터 중국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물밑 교섭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반도체 부족 문제는 훨씬 더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컨설팅 업체 전문가 댄 왕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사실상 중국의 모든 하드웨어 회사가 미국이 발표한 수출 제한에 여파에 대처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와 일본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급 제한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은 더 커졌는데요. 앞서 대만 반도체 산업 컨설턴트 레슬리 우는 S&P의 미국, 네덜란드, 일본 간의 합의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지난 2년간 생존을 위해 의존해온 비미국산 장비를 향한 문은 공식적으로 닫혀버렸다며 외국 기술이 없다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잃어버린 입지를 되찾고 현재의 기술적 격차를 좁히는 데는 최소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암울한 점은 한국 반도체 회사가 유럽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안에 반도체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EU 반도체법은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공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유럽에 입점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는 기존의 반도체 굴기를 성공시키기 위해 역대 최고 돈을 쏟아 부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자립률을 2019년에 30%에서 2050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 지원을 확대해온 상황이며 지난해 중국의 연구개발 R&D 지출은 전년보다 10.4% 늘어난 3조 900억 위안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는 GDP의 약 2.55%에 이릅니다.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지난달 말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비공개 회의에서 기술 자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관영통신 신화사가 전했습니다. 중앙정치국이 최고 공산당 기구 중 하나란 점을 봤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가 나온 겁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또한 반드시 중국 회사들이 이뤄내야 하는 것이죠. 이는 곧 시진핑 정권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라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중국에서 어떻게든 반도체를 못 해내겠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외국 투자 반도체 공장의 엔지니어는 S&P에 중국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와 막대한 지출에도 중국은 반도체 업계의 필수적인 세계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지 못할 것이며 일부 정부 자금은 저부가가치 공정과 미완성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지원 캠페인을 이용하고 빼먹으려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중국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대폭 축소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며 이제 한국과 같은 국가와 크게 관계를 개선하고 반도체 공급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말이 협력이지 내부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기술을 유출시키려는 속내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중국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중국 내 한국의 반도체 라인이 철수하게 되면 중국은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며, 미중 간의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력자가 현재는 한국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무역 보복을 오랜 기간 자행했던 호주와도 오랜만에 회담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지나고 나보니 사방이 적이기도 하고 중국의 가장 중요한 철광석 이슈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본인들이 다급하니 자세를 바꾸고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 봉쇄를 비롯해 다양한 중국의 불합리를 겪은 한국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옵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중추 산업이고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게 되면 한국과 전 세계에 하나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친한 척하는 제스처는 무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